네, 다음 주면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지수 구성에 대한 변경도 있고요. 이슈가 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기 위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패시브 전략 파생상품 애널리스트입니다. 최창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최창규 연구원을 안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방송 스튜디오에서 뵌 거는 지금 거의 뭐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스튜디오 잘 안 나오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거리적인 위치도 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시간적인 문제도 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좀 방송 출연이 뜸했는데요. 뭐 네. 오늘 같은 날은 좀 출연해서 네. 시청자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 그 매일경제하고 이 NH투자증권하고 인덱스를 같이 개발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제가 오늘 방송 드릴 내용도 주요 지수의 변경 그리고 어떤 종목이 들어갔는지 빠졌는지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이 내용의 근간은 뭐냐면 어떤 지수, 즉 ETF나 ETN의 기초가 되는 지수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그리고 그 지수를 추종하는 그 ETF를 추종하는 자금이 얼마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네. 시장이 과거에는 어떤 종목이 좋아요, 어떤 종목이 시장을 뭐 압도적으로 상승할까요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할까요라고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네. ETF, ETN이 각광을 받게 됐고요. 그 ETF와 ETN의 기초가 되는 지수, 즉 인덱스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양한 인덱스들이 나오는군요. 다양한 인덱스가 나와야 다양한 ETF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NH증권에서는 업계 최초로 인덱스 개발팀을 발족을 해서 다양한 인덱스들을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ESG 네, 맞습니다. 인덱스라고 합니다. 네, 이게 네. 뭐죠? 최근에는 착한 기업, 어. 즉 뭐 나쁜 기업이라고 좀 단정 짓긴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아니면 지배 구조가 이상하다든지 네. 아니면 뭐 근로자들의 뭐 노동 환경이 안 좋다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배제하고 착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주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연기금 쪽에서 이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같은 종목이라도 ESG 스코어가 높은 기업에 좀 더 많이 웨이트를 주는 그런 형태의 가산점을. 그런 형태의 지수들이 각광을 받게 됐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유럽에서 굉장히 대중화된 투자 맞아요. 기법입니다. 유럽 연기금들은 그 국가에 투자할 때 약간 전쟁에 관련되거나 맞습니다. 뭐 이 어떤 휴먼에 관련된 게 배제를 시키잖아요. 포트폴리오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NH증권은 아무래도 뭐 이런 쪽에서 백데이터를 갖고 있는 뭐 언론사랑 손을 잡고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저희 매일경제와 매일경제신문이랑 네. 같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사뭇됩니다. 하여튼 그 인덱스 중요하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요 지수의 구성 종목하고 유동 비율 변경이 확정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우리가 주요 지수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투자하시는 상품일 겁니다. 코덱스 200, 뭐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 뭐 타이거 200 이런 뒤에 붙어 있는 숫자와 관련된 지수들이고요. 200이 붙어 있으면 코스피 200, 200 종목. 예, 그리고 150이 붙어 있으면 코스닥 150, 그리고 300이 붙어 있으면 KRX 300 이런 지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그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코스피 100은 작게는 40조에서 크게는 100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100조 정도까지 코스피 100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코스피 100에서 어떤 종목이 1% 비중으로 들어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100조 곱하기 1%, 1조 원 정도의 관련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입될 경우에. 맞습니다. 그렇죠. 제외될 경우에는 반대 상황이 연출되겠죠.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한때 뭐 6조, 7조 정도의 추정 자금이 있었지만 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좀 자금이 빠져나가서 현재는 4조 정도 추정 자금이 있고요. 네. KRX 300은 1조 정도 추정 자금이 있습니다. 이 추정 자금의 근거는 뭐 ETF라든지 ETN이라든지 그리고 연기금, 벤치마크 자금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100에 들어간다라는 사실만 놓고 따진다면은 네. 굉장한 매수세, 기계적인 매수세입니다. 이거는 나 싫어요, 안 살래요라고 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렇죠. 기계적으로 사야 되는 매수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기 변경 그리고 종목 교체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1년에 2번이고요. 6월 동시만기일 다음 날, 12월 동시만기일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은 6월 동시만기일 마감 동시효과 그리고 12월 동시만기일 마감 동시효과 때 리밸런싱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 날짜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요즘 하여튼 그 시장은 활황이라고 하는데 계속 그 종목 선택이 어려우신 투자자분들은 그 섹터라든지 이걸 상징하는 인덱스가 많은 경우에 그 인덱스를 투자하시거나 뭐 거기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네요. 이번 6월 정기 변경은 조금 특별하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이 지수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나는 이 종목이 좋아, 이 종목을 편입할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예, 유니버스는 뭘로 하고요, 업종은 뭘로 하고요. 그리고 그 업종에서 어떻게 랭킹을 매겨서 들어간다라는 룰이 있는데요. 네. 이번 6월에는 룰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코스피백도 바뀌었고 코스닥 150도 룰이 바뀌었습니다.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되는 종목의 숫자도 많이 좀 늘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스피백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1년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만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들어오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블레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추적이 오차가 생기는 트래킹 맞습니다. 에러 이런 것들이 생기겠군요. 맞습니다. 반짝반짝하게 튀어오르는 신인들이 네. 코스피백에 못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상장한 지 현상이 얼마 안 됐다라는 그런 조건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6월, 12월 두 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신규 상장 종목들이 빠르게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게 코스피 200이고요. 코스닥 150은 기술주, 비기술주 이렇게 양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기술주에서 먼저 종목을 선정한 후에 남는 종목은 몽땅 기술주로 넣다 보니까 네. 바이오 천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 150도 너무 기술주, 비기술주로 나누면 안 되겠다. 긱스 업종 분류로 해서 업종별로 고르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방법론을 바꾸면서 종목 교체도 좀 크게 일어났습니다. 네. 하물며 삼성전자도 지금 반도체 업종이라는 인덱스도 지금 애매모호한데 전기전자 업종으로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여튼 희한한 뭔가 손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유동 비율이라고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도 용어가 좀 어려워서 생소하고 네. 투자자분들께 좀 알려주신다면요. 예, SK 바이오팜을 예로 드리겠습니다. 아직 상장은 안 했고요. 뜨거운 워낙 관심이 있는. 워낙 질문이 많다 보니까 네. 자, SK 바이오팜은 현재 SK 그룹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럴 경우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은 얼마겠습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은 없습니다. 네, 왜? 그렇죠. SK 그룹이 다 들고 있으니까. 근데 SK 바이오팜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맨날 상한가를 갈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기세 상한가.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특히 이런 지수에 편입될 경우에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만 시가총액으로 채용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대략 공모 물량이 2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SK 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이 5조다. 그러면은 지수에는 5조 시가총액으로 들어오지만 그 중에 20% 즉 1조만 지수에서 채용을 하자. 앞에 유동 비율을 곱해서 시가총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쓰자. 만약에 이렇게 안 할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채권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주주라든지 이런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이 지수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그 종목의 주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잠겨버리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은 한 20% 정도의 유동 비율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관련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말씀을 주시겠지만 뭐 시장에서는 뭐 3.9조에 들어와서 그거보다는 좀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5조, 6조, 7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수에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유동 비율 20%만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잡혀 있는 시가총액보다는 훨씬 적게 반영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쭉 물 한잔 하셔도 되고. 네, 감사합니다. 쭉 설명은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해하는 의미에서. 자, 코스피 200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시가총액 비중 변화 종목 이렇게 있다고 하던데 네. 이건 또 뭡니까? 네, 요번에 이제 코스피백 같은 경우에는 11개 종목이 교체가 됐고요. 11개 죠. 예, 200개 종목 중에서 11개가 교체됐으니까 상당히 많이 교체된 그러네요. 거고요. 코스닥 150은 아무래도 종목들의 시가총액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14개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11개 종목들 중에서 누가 좀 이런 패시브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까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역시 뭐니 해도 한진칼이더라고요. 한진칼. 예, 한진칼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시가총액도 큰 데다가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네. 지금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
조시 남매와 네. 그리고 델타항공과 그렇죠. KCGI가 들고 있는 물량들이 지분 많습니다. 싸움이 하죠.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비중은 한 20%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화면에 보시면 한진칼이 코스피백에서 대략 한 0.2% 정도 차지할 거다. 0.2%니까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 코스피백에 편입되는 6월 동시 만기일 마감 동시효과간에는 주가 변동성이 확실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카카오가 뭐 대주주가 좀 지분을 팔면서 참고로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은 비유동입니다. 네. 왜냐하면 매매가 안 되는 종목이니까. 근데 대주주가 지분을 팔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유동 비율로 바뀌었고요. 시가총액은 똑같지만 유동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에서 반영되는 시총 비중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카카오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시장이 자꾸 왜곡되는 현상들이 발생해서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전가가 되니까 그것을 줄이고자 금융기관과 저희 또 언론이 같이 네. 머리를 맞대고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건데 가중평균을 그래서 골고루 잘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자, 코스닥 150 내에서는 시가총액 비중이 크게 오른 종목, 또 반대로 많이 감소한 기업들이 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스닥 150은 코스피백보다 좀 더 심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백은 뭐 추종하는 자금도 많지만 반대로 유동성도 어느 정도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코스피백에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주식 사야 돼요라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날을 노려서 주식을 팔아버리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백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간다 또는 빠진다라고 해서 주가가 막 크게 튀거나 아니면 크게 빠지거나 하진 않는데요. 네. 코스닥 150은 아무래도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 보실 종목은 아무래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카카오랑 비슷하게 대주주인 CJENM에서 지분을 팔았습니다. 네. 지분을 좀 큰 폭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 판만큼이 유동 비율로 바뀌게 되고요. 유동 비율 가중 시가총액 방식이니까 시총 비중이 무려 0.66에서 1.04%포인트로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그렇다면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자금들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6월 동시 만기일에 사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염두에 좀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런 지수라는 것은 시장의 대표성, 즉 국가대표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가대표 선수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든지 하자가 있으면 안 되죠. 마약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되겠죠. 그런 종목을 뭐 그렇게 비유를 들여서 뭐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예, 뭐 신라젠이라든지 SL이라든지 거래 정지 중입니다. 두 종목 다. 네. 예, 그런 종목들은 뭐 분식 회계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럴 해저드도 모럴 있었어요. 해저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거래 정지 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백과 코스닥 150에서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 종목이 거래 정지 중입니다. 네. 그럼 거래가 풀리는 순간 지수에서 빠졌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겠네요. 관련된 ETF나 인덱스 펀드들 쪽에서는 이들 종목을 무조건 팔아야 되네. 팔아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신라젠이나 SL은 지금은 거래 정지 중이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뭐 이벤트가 발생할 수 없겠지만 네. 거래가 풀리는 순간 지수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관련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기업을 선정할 때 앞서 말씀하신 내용적인 뭐 정량적인 것도 있지만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이제 인덱스에 편집하는 그런 필터링 걸러내는 작업을 또 네, 맞습니다. 해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달 예정에 그 상장 예정인 SK 바이오팜에 대한 특례 상장 이슈도 있던데요. 네. 이것도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 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특례 편입, 특례 네, 상장이 네.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뭐 거의 뭐 비슷한 말입니다. 예.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정기 변경입니다. 정기 변경. 6월, 12월, 그리고 6월 동시만기일, 12월 동시만기일. 참고로 MSCI는 우리보다 좀 횟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MSCI는 2월, 5월, 8월, 11월 1년에 4번 정기 변경을 하고요. 리밸런싱 하는 날짜는 2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5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8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갑자기 마지막 날 내가 갖고 있는 대형주가 주가가 네. 이상해지면 오늘 뭐 MSCI 리밸런싱 있었나? 그럴 수도 날짜를 있죠.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MSCI, FTSE, 맞습니다. 뱅가드 옛날에 또 막 이슈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특례라는 건 뭐냐? 굉장히 큰 종목이 들어왔을 때 어차피 지수는 그 시장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큰 종목이 들어오게 되면 빨리빨리 집어넣어서 국가대표로 삼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그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특례 편입이라는 규정을 만들었고요. 규정은 이렇습니다. 상장 후 15영업일 동안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순위
예, 여기서는 유동 비율을 가중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순위가 50위 안에 들어가면 가장 가까이 있는 동시만기일 다음 날 넣어주게 됩니다. 네. 만약에 지금 SK바이오팜이 7월 초에 상장을 한다면 15영업일 카운팅하면 7월 중순 정도 되니까 아마 9월 동시만기일 날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시총순위 50위 안에 들어가려면 대략 한 4조? 에서 5조 정도 되면은 시총순위 50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IPO 금액으로는 3.9조 원이지만 네.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한 10에서 20% 정도 오른다면 충분히 특례 편입으로 코스피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진짜 중요한 질문을 못 여쭤봤는데 다음 주 동시만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30초 안에. 예. 네. 지금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야 네. 금융투자 왜 이렇게 주식을 많이 사? 어. 금융투자 그제도 1조를 샀고요. 어제도 5천억 샀습니다. 네. 금융투자라는 것은 증권사의 풀업 매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ETF나 미니 선물 같은 거에 LP 역할,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예, 얘들이 자체 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선물과 현물 간의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차익거래 비슷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쪽에서 매도 차익 잔고,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한 잔고를 많이 들고 있고요. 예,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선물 매수가 없어지면 주식 매도가 주식 매수로 바뀌어서 들어올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동시만기는 좀 긍정적인 만기 상황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패시브 전략 파생상품 애널리스트입니다. 최창규 연구원이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